현재 우주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있는데 팽창 속도가 두 가지로 측정되고 있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하면 초당 67km씩 팽창하는데 은하와 초신성으로 측정하면 73km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과학에서 벌어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마치 같은 자동차의 속도를 재는데 두 개의 다른 계기판이 완전히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주의 70%를 차지한다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한국 천문학자가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의 연구는 현재 천문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사실 문제의 시작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솔 펄머터와 브라이언 슈미트가 이끄는 두 연구팀이 초신성을 관측해서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자동차가 오히려 엑셀을 밟는 것 같은 상황이었죠. 물리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력은 당기는 힘이니까 우주가 느려져야 하는 게 상식인데 거꾸로 빨라지고 있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는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우주 공간 자체에 존재하는 신비한 에너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를 부활시킨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3명의 과학자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펄머터, 슈미트, 그리고 애덤 리스가 그들이었죠. 하지만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는 처음부터 이 이론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998년 미국 천문학회에서 초신성 우주론 연구팀이 발표를 할 때 그는 바로 옆 부스에서 갤렉스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비어트리스 틴슬리라는 천문학자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틴슬리는 은하 안의 별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했던 선구자였습니다. 그 당시 알렌 샌디지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은하의 밝기 변화를 과소평가했는데 틴슬리가 이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류 학계는 8년 동안이나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 천문학자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기존 이론을 바꾸기 싫어하는 보수적 성향 때문이기도 했죠. 결국 틴슬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됐지만요. 이영욱 교수는 초신성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는 은하의 나이가 다르다면 그 안에 있는 별들의 특성도 달라질 텐데 어떻게 같은 밝기로 폭발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냐는 거였죠. A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다가 질량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폭발하는 질량이 항상 같기 때문에 밝기도 같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표준 촛불이라고 불렸던 거죠. 하지만 이영욱 교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색 외성을 만든 원래 별의 특성이 다르다면 폭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젊은 은하에는 무거운 원소가 적고 늙은 은하에는 무거운 원소가 많거든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갤렉스 위성이 촬영한 자외선 영상을 이용해서 초신성이 폭발한 은하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겁니다. 자외선 빛은 젊은 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은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표거든요. 수백 개의 은하의 나이를 일일이 측정해서 초신성의 밝기와 비교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지독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과 늙은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밝기가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젊은 은하의 초신성이 평균적으로 더 어둡게 관측되더라고요. 10억 년 나이 차이가 날 때마다 0.03등급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였어요. 천문학에서 0.01등급만 차이가 나도 중요한 발견인데 0.03등급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초신성 우주론에서는 이런 나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먼 우주의 은하들은 평균적으로 젊고 가까운 우주의 은하들은 젊은 것도 있고 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모든 초신성이 같은 밝기로 폭발한다고 가정했어요. 이건 명백한 오류였던 겁니다. 마치 키가 다른 사람들의 평균 키를 구할 때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계산하는 것과 같은 실수였어요. 당연히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이 편향 효과를 보정하고 나면 우주의 팽창이 가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우주는 감속 팽창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치 엑셀을 밟던 자동차가 실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기존 우주론을 뒤흔드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암흑 에너지라는 신비한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도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2018년 첫 논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팀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 논문을 냈을 정도였습니다. 애덤 리스를 비롯한 기존 이론의 수호자들이 맹렬하게 반격해왔죠.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보니 측정 오차가 우주 나이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났어요. 이영욱 교수는 과학에서 측정 오차가 없는 데이터는 데이터도 아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반박 논문에는 치명적인 통계적 결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2023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DESI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피 인스트루먼트 프로젝트에서 바리온 음향 진동을 이용해 우주를 관측한 결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같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는 이영욱 교수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어요. DESI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우주 관측 프로젝트 중 하나로 500만 개 이상의 은하를 관측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런 독립적인 관측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었죠. 바리온 음향 진동이란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복사가 진동하면서 만든 파동이 우주 팽창과 함께 커진 구조를 말합니다. 빅뱅 후 38만 년경에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이 진동이 화석처럼 남게 된 거예요. 현재 약 150메가파섹 크기의 특징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표준자로 사용해 우주의 거리를 잴 수 있거든요. 이는 초신성을 이용한 표준 촛불 방법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측정법입니다. 마치 같은 산의 높이를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재는 것과 같아요. 만약 두 방법의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영욱 교수가 나이 편향 효과를 보정한 초신성 데이터와 DESI의 바리온 음향 진동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과학에서 독립적인 방법들이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그 이론이 진실에 가깝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과거에 매우 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령 에너지, 팬텀 에너지 상태였다가 잠깐 우정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제5원소, 퀴테센스 상태에 있다고 해요. 유령 에너지는 압력이 음의 에너지 밀도보다도 작은 상태로 우주를 극도로 빠르게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퀴테센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청력을 가진 상태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 약해져서 중력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해서 결국 모든 것이 찢어지는 빅립으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별들이 연료를 다 태우고 마지막에는 원자 자체도 분해되는 끔찍한 결말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이론에서는 우주가 다시 수축해서 빅크러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계속 약해져서 결국 중력이 우세해진다면 우주는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빅뱅의 반대인 빅크런치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수십억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궁극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니까요. 허블 텐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허블 상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보정 은하들과 실제 측정에 사용하는 은하들 사이에 평균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진 근처 은하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반면 먼 우주의 초신성 은하들은 상대적으로 젊어요. 이 나이 편향 효과를 고려하면 허블 상수가 기존의 73에서 65 정도로 내려가서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한 67과 훨씬 가까워집니다. 허블 텐션이라는 우주론 최대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먼지에 의한 소광 효과도 잘못 보정되었다는 발견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질량이 작은 은하일수록 먼지 소광 효과가 크다고 가정했는데 갤렉스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질량이 큰 은하일수록 먼지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보정이 허블 상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 같다고 합니다. 마치 안경 도수를 잘못 맞춘 것처럼 왜곡된 렌즈로 우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보정을 하면 우주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발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영욱 교수는 과학계의 위대한 발견에 대한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전 무시. 두 번째 단계는 그건 틀렸다. 세 번째 단계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단계는 사실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몇 년간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 다음에는 노벨상 수상자까지 나서서 틀렸다고 공격했죠. 최근에는 설령 맞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DESI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슬슬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더 이상 반박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해 올 정도거든요.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이론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요. 실제로 애덤 리스 같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반박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영욱 교수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진행될 LSST 레거시 서베이 오브 스페이스 앤드 타임 프로젝트는 5년 안에 2만 개의 새로운 초신성을 발견할 예정이에요. 현재까지 발견된 초신성이 총 몇천 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증가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면 동일한 나이의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들만 골라내서 진짜 표준 촛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편향 효과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정밀한 우주론 연구가 가능해질 거예요. 마치 같은 종류의 전구만 골라서 밝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도 이영욱 교수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은하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나이 편향 효과를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이 연구의 철학적 의미도 큽니다. 우주의 70%를 차지한다던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발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도입했다가 일생 최대의 실수라고 후회했던 우주 상수가 실제로는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였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우주 상수라는 개념은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우주 상수라면 그나마 진공 에너지로 설명할 여지라도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마땅치 않거든요. 스칼라장, 스칼라 필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이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욱 교수는 이것이 더 큰 발견을 향한 중간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과학사를 돌이켜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을처럼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도 그런 순간일지 모릅니다. 한국 천문학자가 주도하는 우주론의 혁명 말이에요. 특히 이번 발견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한 개인의 직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했다는 점입니다. 10여 년 동안 수백 개의 은하의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인 바리온 음향 진동 관측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결정적이에요. 이영욱 교수의 연구 방법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갤렉스 위성의 자외선 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다른 연구자들이 놓친 부분을 찾아낸 해안이 돋보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도구가 아니라 기존 도구의 새로운 활용법이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물론 기존 이론을 수호하는 측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할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이론이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결국 데이터가 진실을 말합니다. 더 많은 관측 데이터가 축적되고 독립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이미 국제학계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DESI 프로젝트 결과 이후로 암흑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영욱 교수의 연구는 이런 변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ESA의 유클리드 미션이나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로만 우주망원경 같은 차세대 관측 장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정밀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주론 교과서가 다시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흑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존재라면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천문학자의 발견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천문학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진국을 따라가기 급급했던 한국 천문학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영욱 교수의 발견이 인정받으면 한국이 우주론 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통념에 의문을 품고 끈질기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영욱 교수처럼 10여 년간 외롭게 싸워온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때로는 한 사람의 집념이 전체 학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검증과 논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학은 끊임없는 의심과 검증의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들을 보면 이영욱 교수의 이론이 옳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뿐만 아니라 암흑 물질, 중력파, 블랙홀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영욱 교수의 발견처럼 끈질긴 연구와 창의적 사고가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비밀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론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그런 발견이 전체 학문 분야를 혁신시킬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한국 과학자들이 이런 혁신적 발견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